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당정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께서 좀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자 말씀하셨어요. 유종의 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걸 이럴 때 보고 싶고 일단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기부하는 lok이 있지 않나. 우리 국민은 재난 극복이 특기인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진행을 맡은 최진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다들 피로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단비 같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더 깊은 정보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신대 경제학과의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건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만큼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과연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의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 70%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한번 동시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스. 두 분은 노고 네네. 최영일 평론가만 예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영일 평론가는 왜 예스라고 답변하셨어요? 두 분이 노를 하실 줄 알았죠. 그래서 예스도 누군가는 대면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정부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때 긴급 재난지원금 이 중하위 70%에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 발표할 때 해외 모델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호주 모델을 따르기로 하고 70%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민주당은 공약을 하죠. 네. 100% 지급하겠다. 근데 이걸 따라서 보수 야당도 100% 주자. 그래서 여야가 이견이 없었어요. 네. 대동단결했어요. 맞아요. 100%로.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압승과 참패가 되자 야당 입장이 또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야당은 왜 부유층까지 주느냐? 부유층 30% 주지 말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긴급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100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재갑 교수님 왜 100%를 주장하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 잘 아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말마다 긴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를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분명히 시간이 많이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럴 바에는 일단 100% 빨리 나눠서 그냥 빨리 줘서 그런 효과를 빨리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추후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뺏어갈 방법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긴급하게 여당 입장대로 다 하고 야당이 30%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70% 주면 10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100% 다 주면 13조라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조 일단 다 쓰고 야당하고 협의해서 예. 연말정산한테 3조 걷겠다. 이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긴급하게 하고 결국 야당하고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부, 여당, 야당 계속 충돌해 왔잖아요. 입장.
입장이 왜 이렇게 근데 저는 갈라들었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지.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가 틀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유한 30%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나랏빚까지 내서야 되겠느냐. 이게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나라 국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일리 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마중물을 풀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풀어서 날 효과도 안 날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이에요. 180석은 21대 국회부터 작동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지금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예. 둘 다 과반이 안 돼요. 이 해결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야당은 전 약간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고 봐요. 예산 차이가 약 3조 원 정도 나잖아요. 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만약 100% 다 지급한다고 하면. 예, 그게 이제 피터 태민이라고 아주 대공황을 연구했던 대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세계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해서 경제가 쭉 꺼지거든요. 꺼졌다가 요 수준에 29년 수준에 갔는데 39년이 걸렸어요. 네, 10년 동안 갔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꺼지면 얼마 동안에 똑같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세계 대공황은 10년 만에 같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주려는 재난지원금 10조 아니면 13조는 잔액 지역화폐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는 경기도 같은 예를 따르면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 동네 가게에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는 걸 생각하지 말고요. 소상공인한테 10조 줄까, 13조 줄까 이 논쟁이에요. 소상공인 지금 50조를 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정부가 결정 내리기 쉬워져요. 아, 그럼 당연히 13조를 해야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반론이 있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정부가 지원할 돈이 긴급 재난지원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과 영세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도 하고 또 대출이나 융자로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 이게 부유층 30%에게 지원금 주겠다고 나랏빚 내서야 되겠느냐라는 게 좀 보수적으로 들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는 우리나라가 크게 펑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여러 바가지의 물을 길어야 되는데 결국은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쓸 3조를 지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뭐냐면 올해 512조 슈퍼 예산 중에 다른 예산들을 출연해서 3조 이상 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채 발행은 해야 할 때가 온다. 연내로. 근데 미리 국채 발행하지 말고 조금 견디다가 이 필요할 때 또 하자. 왜냐하면 바가지 물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쓸 물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강남 교수님. 예, 역시 이 재정 건전성 신념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데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가계에 지원할 걸 10조를 마련하면서 다른 데 쓸 돈 10조를 절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재난시기에 틀린 거예요. 그 돈은 그 돈도 경제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SOC라든가. 그 돈도 쓰고 이 돈도 써야 되는 거고요. 써야 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 선진국만 봐도 기업에 지원하는 거 그게 한 5% 10% 되고요. 평균만 잡아도 뭐 독일이 이런 건 30%까지 가고요. GDP의 30%라고요. 30%까지 가는 나라도 있고 선진 7개국 평균이 한 10%쯤 돼요. 그리고 기업에 한 7%, 가게에 이렇게 재난지원 3% 정도 주니까 우리는 지금 1%가 안 되죠. 되더라고요. 0.8%. 그러니까 선진국 OECD 평균만 하더라도 다른 데 쓸 돈은 자꾸 넘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OECD 7나라 중에 가계 정부 부채가 가장 낮은 나라. 예, 가장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동안의 기재부에서 국간을 잘 저축하셨기 때문에 가장 쓸 돈이 많은 나라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은 저축하신 이유가 이럴 때 쓰라고. 이럴 때 아주 아낌없이 쓰라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는 돈을 풀어서 일단 재정을 다시 돌려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게 거죠. 마중물의 뜻이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짧게 최영일 평론가. 네. 그러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부도 이제 5월 중순 전후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5월 초에 지급하도록 하자. 그럼 뭐 아무리 빨라도 4월 내로는 추경, 2차 추경에 대한 국회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로.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간에 쭉 벌어진 일을 보면 본회의의 시정연설만 듣고 이제 이후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월이 이제 이번 주말 지났고요. 이제 4월 끝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은 미뤄지는데 자, 1차적으로는 국회 책임이고 저는 야당 책임이 좀 크다고 봐요. 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자 말씀하셨어요. 유종의 미 걷어달라 이겁니다. 시민의 한 분이시잖아요. 이재학 교수님도 사실 그 세금 꼬박꼬박 내시잖아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분 중,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가 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상위 30%의 소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우리 국민들 없을까요, 대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 맞벌이 간신히 힘들게 해가지고 벌었고 또 예. 자녀들 한 뭐 2명 또는 이제 나라에 이제 또 봉사한다고 3명씩이나 4명씩 난 분들 그렇죠.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 70% 그러니까 하위 70%만 주게 되면 가족 숫자는 훨씬 많은 상황이고 사실은 지출해야 될 비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다 생각하면서 많이 서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또 월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잡히는 월급 나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다 하고 사실 저희가 월급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끔 병원에 보너스를 주잖아요. 네. 보너스 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예. 보너스 받은 다음 달에 세금이 확 늘어서 보너스 받은 거야 반쯤은 또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꼭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월급 생활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많아요. 차라리 그러면 100% 주되 금액을 좀 깎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냥 돈을 주고 기분 좋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돈을 쓰세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나는 받은 나는 이것을 쓰기로 정해진 곳에서 씀으로써 네. 돈이 돌면서 이제 경제 활력이 생겨나는 건데 그럼 부유층도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10조 흘러갈 게 13조 흘러간다. 교수님 말씀이 딱 맞으시는데 맞아요. 이게 돈이 금액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민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의사 선생님 부유한데 다 받는다. 굳이 그걸 받아야 되시겠어. 그럼 이제 또 이분은 네. 아니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이거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 얼마를 그걸 또 안 주냐 섭섭하다 이런 문제가 옛날에 그 기초노령연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 다 주면 좋겠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이게 역차별 때문에 안 되겠다 다 주자. 근데 13조로 늘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10조에서 줄여다 보니까 원래 설계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예요.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인데 그럼 이거를 늘려서 100% 주는 대신에 40은 못 주겠네. 20만 주자. 하고 금액을 깎아서 십시일반 나누는 계획을 잡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 때문에 같은 재원을 70액에 줄여든 걸 100으로 늘리는 것은 일단 폐기되고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사스, 신종플루, 그다음에 메리스, 그다음 코로나19까지 이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한 3, 4년 주기로 계속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재박 교수님 보실 때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감염병이 정말 3, 4년 주기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주기를 더 줄이셨네요. 아, 보통 그렇습니까? 5년, 6년, 5년, 6년 주기인데 예. 3, 4년이면 예. 저희 감염대가에서는 못 삽니다. 못 삽니까? 5년, 6년 정도 예, 주기로 5년 정도 도는군요. 하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03년에 사스, 뭐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 또 2015년에 메르스, 이번에 또 코로나인데 조금 계속 이런 상황들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없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이런 게 생기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러진 않을 거고 또 코로나19 같은 정도까지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모르죠. 근데 코로나19보다 더한 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는 왜 우리는 코로나19까지만 준비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최악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본소득 제도란 게 뭔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한 정의를 드릴게요. 기본소득은 국가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이건 뭐 1인당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생활비, 국가가 주는 월급, 뭐 꼭 월급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년에 4번 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본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금 소개를 드리면요. 서울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연세가 있으신 분들 힘드셨으니까 이 정도 수당은 쓰세요. 물론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들어가고요.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근데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서울시는 기본소득이란 말 안 써요. 청년수당. 수당. 예, 그 대신 300만 원을 6개월에 한해서 월 50씩 지급하고 예.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원래 매달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을 가졌든 못 가졌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남 해남군은 재밌는 게 농민수당이 있어요. 예.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좀 소득을 지자체가 보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생활이 커버가 안 되고 약간 이제 소소하게 지원해 드리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자꾸 복지수당하고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다. 예. 이거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전격적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예스와 노로 답변하는 질문. 자, 나는 기본소득론에 찬성한다. 예스 아니면 노로 같이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왜 늦게 하시는 거예요? 아, 두 분이 하시는 거 듣고 하려고. 꼭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러니까 이게 하셔야겠습니까? 만장일치가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최영일 평론가의 말을 안 듣고 바로 강남은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사실 2009년부터 이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왜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복지정책보다는 경제정책에 더 가까운데요. 네. 갖다 붙이기는 조금 어렵지만 재난기본소득도 이 재난 시기에 감염을 낮추고 그 방역당국에 협조하느라고 모든 국민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렇다면 이 성과,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지켜진 건 모든 국민이 합심한 결과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예, 그런 정신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굳이 뭐 이게 왜 주냐 이런 논란보다도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진 게 있어. 그렇죠. 예, 우리 국민이면 모두가 저절로 물려받은 게 있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현금을 지원하는 이 같은 기본소득 실천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먼저 발벗고 나섰던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합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과연 지금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감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쓰라고 네. 순환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요거 하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표준화가 안 돼 있고 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그럼 제일 먼저 이 긴급 재난지원금 준 데가 어디냐? 100% 준 데가 울주군이에요, 의외로. 그리고 처음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건 전주예요. 근데 전주는 100%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선별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 다음에 나서서 100% 줍시다. 또 이제 경남도 100% 줍시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는 것도 있고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국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주고 나중에 또 세금으로 다 떼가는 거 아닌가? 아니냐. 이런 네, 불안감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순서를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겠죠. 냈으니까 받는다라고 생각할 건지, 내가 받았으니까 뜯어가겠지라고 생각할 건지, 이거 계속 도는 거 아닐까요? 네.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더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가져가는 방법은 불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없이 옛날에 줬으니까 더 내라고 할 권한은 아무 지자체도 갖고 있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 세법에 정한 비율대로 예. 비율대로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예. 주면 잘 받으시고 잘 쓰시면 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을 정해놨어요. 뭐 일본도 전에 줘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데요. 지금 이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은 시한도 설정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시한을 설정하죠. 그렇죠. 몇 개월 안에 그다음에 우리 국민은 재난 극복이 특기인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치면 IMF 위기 때도 보니까 부자들이 금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나라 살렸잖아요. 지금도요.
부자들 드리면요. 그거 저축할 거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원래 골목 상권 잘 가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가요. 다 가. 이게 국난 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다 쓰실 거예요. 동네 한번. 안 그러면 반납할 거예요. 기부하거나. 왜냐하면 경기도는 신청할 때 이게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신청할 때 기부하시겠습니까? 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부자들은 동네 상권 쓰기 싫으면 시간 없으면 그거 클릭하면 돼요. 하고 되고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하고 다르고 우리 부자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앞장섰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거 살리는 일에 훨씬 더 효과 있겠을 겁니다. 최일 평론가,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호주 모델을 따라서 선별적으로 준다. 근데 미국이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 선별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 7만 5천 달러 연봉 소득을 기준으로 했어요. 소득이 100달러 높아질수록 약간씩 감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9만 9천 달러까지 해서 제로로 만들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90여 %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다 받아요. 독일이 전 제일 감동적인데 독일은 이 선지급 후철인데 먼저 긴급한 곳을 딱 보니까 예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먼저 쫙 풀어요. 그리고 추경을 하는데 독일 의회는 사흘 만에 추경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콩은 홍콩 1만 달러를 전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주는데 이게 1인당 150여만 원 정도예요. 100%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비슷한 부분들이 싱가포르도 있어요. 모든 성인에게 1인당 한화론 50만 원 정도. 그래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오랫동안 방청객 모두에 계셨던 이재갑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탕진잼이라고 아세요? 지금 원고보고 원고보고 하셨습니까?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최일 평론가, 탕진잼이 뭐예요? 탕진잼은 젊은이들한테 유행한 말인데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벌이 하는 친구인데 근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오늘 행복하고 싶어. 그럼 이걸 뭐 하면 행복할까? 맛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 몇천 원짜리인데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는 나 행복해. 그래서 탕진하는 재미, 탕진잼. 하십니까? 이재갑 교수님 지금 탕진하는 재미를 좀 누리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할 때가 있었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주로 사세요? 만약 탕진잼 IT 기계를 되게 많이 그러시군요. 자, 이제 탕진잼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실 또 하나 단어 중에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질병이나 재난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보복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소비를 급하게 늘리는 그런 성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외부 활동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만 이게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사회 활동을 너무 갑자기 늘리시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일단 배달해서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서 마스크 잘 쓰고 가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현명한 소비 방법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례가 드문 경기 부양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궁금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식당이나 카페에 다 선결제 해놓고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뭐 연구원들이 가서 마음껏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해주고 싶습니다.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재난지원금으로 학생들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습니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에 쾌척하고 싶습니다. 마음만은 빌 게이츠.